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간평사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TOP10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미시경제학 5개 토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거시경제학 토픽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시험에서, 간평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또 지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물가지수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물가지수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가 있고 파세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 파세 물가지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 어떻게 구합니까? 파세 어떻게 구해요? 우선은 물가가 얼마나 변했는가가 관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요, 관심사가 되는 것을 이렇게 넣어요. P0, P1. 그렇죠. 물가가 얼마나 변했나. 그래서 여기도 P0, P1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단순히 물가로만 할 수는 없고요. 그 뒤에다가 뭔가 붙어야 돼요. Q를 붙여야 되는데, 이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 가격지수는 라스트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뒤에다가 Q0를 곱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세는요, 뭐 사람 이름인데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닌데 프레젠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Q1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스파이러스는 우리가 가격이 비싸지면은 물건을 사지 않게 되거든. 제가 빵을 먹을 때 콜라를 먹던 사이다를 먹던 상관없어. 그래서 빵을 10개 먹을 때 콜라 5개, 사이다 5개랑 먹었거든요. 근데 사이다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냥 사이다 굳이 안 먹어도 되고, 저한테는 콜라나 사이다가 완전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이다를 안 먹고 그냥 콜라만 그냥 마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콜라 10개랑 빵 10개를 먹어도 되죠. 근데 라스파이러스 방식은 뭐냐면, 야, 너 지난번에 콜라와 사이다 먹을 때 5개씩 먹었잖아. 지금 Q를 고정시켜 놓고 P가 변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너 옛날에 상품 묶음 바구니 있지? 콜라 사이다 5개씩 먹었던 거, 그거 그대로 구입했다고 가정하고 얘기하자, 이러는 거야. 그럼 저는 사실 현실에서는 사이다 가격이 2배나 비싸져서 콜라로 대신 완전히 대체하는데, 라스파이러스 방식은 에이 그건 아니고 너 과거에 그냥 했던 거 그대로 행태가 변함없다라고 간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의 비싸진 거 안 사고 싼 거를 더 많이 사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대체 효과예요. 이러한 대체 행동을 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대체 편의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런 거랑 또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는 뭐 상품의 퀄리티라든가 등등등 그런 걸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파세 물가지수,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 좀 볼 뿐만 아니라, 요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가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 있잖아요. CPI랑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여기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요게 뭐야? 파세 물가지수는 요게 명목 GDP죠. 그래서 명목 GDP를, 그리고 요거 밑에 있는 게 실질 GDP입니다. 실질 GDP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 GDP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타내는 거, 이거를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GDP 디플레이터에 대해서 또 잘 아셔야 되는데요. 우선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할 때 하나만 물어보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여러 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써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PQ 순서 맞춰야 돼요. 재화가 3개 있으면 더 정신없어요. 순서를 맞춰서 여기도 Q0, Q1 이렇게 쓰시게 되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영역을 표시할게요. 여기가 A고 B고 C고 D다라고 하면은요. 자, 그러면 이거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 우리 객관식에서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면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는 어떻게 돼요? 분모가 P0, Q0니까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는 A가 분모에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P1, Q0는 어떻게 돼요? P1, Q0니까 A분의 B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파세 가격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파세 가격지수는, 물가지수는 P0, Q1이니까 C가 돼요. 그리고 P1, Q1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C분의 D.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잘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피셔 방정식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피셔 방정식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명목 이자율은요, 실질 이자율에다가 예상 물가 상승률, 요게 바로 피셔 방정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단기에는 잘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피셔 방정식은 이제 장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피셔 효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실제 여기 보시면 예상 물가 상승률이 10% 이렇게 됐는데 근데 얘가 여기 보시면은 10%인데 얘가 명목이자율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6%만 이렇게 반영됐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할 때 전부 다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마이너스 4% 하락하는 결과를 보이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얘가 10% 올라갔는데 명목이자율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명목이자율이고 명목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이 요거 실질 레알이에요. 진짜 이자율이에요. 투자할 때 사실 실질 이자율 보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명목이자율이 그걸 다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실질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것처럼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확 올라갔을 때 명목이자율이 그걸 완전히 이렇게 포함하지 못하게 되면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내려가게 됨으로써 그러면 이게 투자가 증가합니다. 투자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 단기에 발생하는 먼토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델토빈의 이름을 제가 그냥 합쳐서 부른 거예요. 먼토 효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제대로 명목이자율에 반영되지 못하다가 기간이 이제 장기가 이렇게 됩니다. 장기가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랬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10% 이렇게 되었는데 명목이자율에 그게 모두가 다 반영되는 거야. 그래서 10%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왜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되는 거야?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명목 변수는 실질 변수가 여기 보시면 명목 변수에 다 반영돼서 실질 변수가 아무런 효과 없네. 이게 바로 우리는 피셔 가설, 피셔 효과가 피셔 방정식이 성립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거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장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됩니까?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P분의 델타 P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은요,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연결을 하게 되냐면 여기저기에 우리가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화폐 수량설의 교환 방정식. 이거 우리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화폐 수량설 이렇게 됩니다. MV는 P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V는 PY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유통속도랑 국민소득은 완전고용 국민소득에서 일정하다라는 게 화폐 수량설이 성립했을 때 교환 방정식에서 임플리케이션인데 요거요 변화율로 나타내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곱하기는 더하기로 나타낸다라고 보시고 나누기는 빼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V는 유통속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이렇게 있죠. 이게 또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에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민소득 증가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 좀 잘 체크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거 피셔 방정식이잖아요. 이게 또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게 또 저 뒤로 가면 이자율 평가설하고 관련해서 또 연결을 하게 돼요. IRP 기억나십니까? 구매력 평가설 뒤에 잠깐 설명드릴 텐데 이자율 평가설은 여기 나와 있는 뭐 명목이자율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와 해외 명목이자율과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목이자율이 여기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환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이렇게 요식에서 시작했지만 단기, 장기, 먼토 효과, 피셔 가설 잘 보시고 또 하나 정리하실 거는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때 ISLM이 다 느낌이니까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수직축에 있는 그 기출문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직축에 있는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로 표현할 때 ISLM 둘 중에 하나를 조정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빵이면 어떻게 돼? 그럼 명목과 실질이 똑같으니까 조정해줄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빵이 아니면 명목과 실질로 조정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국민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된다? ISLM이 우측 이동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체크하시면 오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AS 곡선이 또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상방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잘 체크하세요. ISLM은 우측 이동, AS는 상방입니다. 상방. AS가 상방이니까 필립스 곡선도 상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화폐 수량설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 그래서 화폐 수량설은 MV는 PY 이렇게 얘기해요. 초창기에는 얘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일정하고 얘도 일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교환 방정식에서 임플리케이션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요. 이게 바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 상승으로 바로 연결된다. 요게 바로 이제 화폐 수량설의 임플리케이션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통화량의 증가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사실 이게 화폐 수요 함수라고 얘기하긴 그래요. 요게 이제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폐의 약간 공급의 의미를 담고 있긴 해요. 얘는 뭐가 됩니까? 약간 수요긴 한데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만큼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뭔가 일정 시점 동안 네가 얼마나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는가 그런 얘기가 여기 담겨 있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현금 잔고 방정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미시적인 측면을 좀 발전시키죠. 유통속도분의 1로 만들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PY가 돼요. 그래서 여기 유통속도분의 1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를 마샬의 K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샬의 K도 이제 이 자리에 좀 영향을 받는 걸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얘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물론 미미하다 이렇게 끌고 가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교환 방정식에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변화율로 표현하는 거 요거 잘 체크하시고 EC 방정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통속도, 변화율, 그리고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국민소득 증가율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 생각하시고요. 아셨죠? 요거 은근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현금 잔고 방정식 해가지고 유통속도가 이 자리에 약간 영향을 미치지만 미미하다라고 되는 거 그거까지도 여러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제 솔로 경제성장 모형이에요. 그래서 솔로 모형은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되는데 우선 신고전학파 성장 모형이에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상정합니다. 헤루트 도마 모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는 레온티에프이기 때문에 L과 K가 대체가 불가능한데 이때는 L과 K가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기 때문에 L로 나눠서 1인당으로 이렇게 식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 저축을 하면 이게 반드시 투자로 연결이 돼요. 이게 고전학파 이제 메커니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저축은 얼마나 합니까? 라고 하면 소득의 일정 부분만큼 저축한다 해서 또 케인즈까지도 다 이렇게 접목을 시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가장 간단한 요 1인당으로 표현을 해서 나타내는 것씩 보시면 되겠고, Y, 요게 이제 1인당 생산함수가 되는 거죠. F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일정 부분만큼은 이제 저축을 하게 됩니다. 이 저축 자본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S, F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자본에 대한 이게 공급이라고 그러면 자본에 대한 필요를 나타내는 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N, 뭐 감가상각, 그 다음 뭐 기술진보 이렇게 되면 여기다 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균제 상태에서는 어디가 됩니까? 여기가 바로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자본량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아시겠지만은 이쪽에 나와 있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이게 1인당 자본 축적 방정식이 얘가 0보다 커. 그러니까 여기는 균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얘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다가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멈추게 돼요.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소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점점점 이게 바로 1인당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소득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델타 스몰 k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에서 요거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SFK에다가 빼기 인구 증가율만 있다고 할게요. 그럼 NK 요거를 빵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양쪽에다가 K, 스몰 k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눠줍니다. 예, 나눠줘요. 요렇게 해서 나눠줘요. 스몰 k로 나눠주고 스몰 k로 나눠주면 어떻게 식을 바꿔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 스몰 k분의 SFK 요거요. 이게 느낌 자체가 자본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얘는 이게 넘어가니까
n만 남네. n만 남네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인구 증가율이에요. 인구 증가율. 얼마 이제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인구 증가율 이렇게 있고요. 얘가 1인당 자본의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이 균제 상태에서는 자본이 증가하는 요거와 인구 증가율이 같게 돼요. 그리고 그만큼 국민소득 증가율도 이렇게 똑같게 된다라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1인당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인당으로 하게 되면 이게 스몰 y잖아. 그래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1인당 소득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y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해서 이게 뭐 인구 증가율이니까 L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건데 두 개가 보면 같기 때문에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솔로 모형의 기본적인 이 균제 상태 구하는 계산 문제 있죠? 우리 시험에서는 제가 봤을 땐 계산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좀 잘 정리하시고요. 균제 상태 구하는 게 필수적인 것이고 하나만 더 하면 자본 축적의 환급률이라는 것 좀 잘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내용을 보시면서 잘 정리해 주시고 환급률에서의 특징이라든가 그리고 환급률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거니까 아시겠죠? 환급률 하면 여기다 하면 NP K와 그리고 인구 증가율 여기 나와 있는 아니면 감가상각률 이런 거랑 똑같아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률이라는 게 뭐라고요? 예, 맞아요.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균제 상태의 1인당 자본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내생적 성장 이론의 몇 가지 특성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AK 모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매력 평가설과 또 고재 변금 나와 있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네,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것은 어떤 구매력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빅맥 지수 가지고 우리 시험엔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어떤 우리나라의 그 물가 있으면 이게 해외 물가랑 그 차이를 변환시켜 주는 게 이게 바로 환율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로 바꾸면 역시 곱하기는 더하기로 이렇게 변화율로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여기 나와 있는 환율의 변화율에다가 해외 물가 상승률 변화율을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 잘 보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실질 환율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 환율로 나타내면 실질 환율 하는 것도 좀 보셔야 돼. 그래서 실질 환율은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외 물가 상승률에다가 물가에다 이렇게 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는 거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면 맞아요.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면 이게 실질 환율의 변화율은 이렇게요. 명목 환율의 변화율에다가 더하기 해외 물가 상승률을 더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분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빼주면 돼. 이렇게요. 네,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여기다 값을 넣어서 계산하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고재변금은 먼델 플레밍 모델 생각하셔가지고요.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고 변동환율제도에서는 금융정책이 효과가 있다. 금융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하니까 고재변통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여러분 환율이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ISLM에서 뭐가 안 변합니까? LM이 안 변하고요. IS가 이렇게 안 변하고요. LM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변한다는 거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율이 변합니다. 그러면 IS가 변하게 돼요. IS가 오르락 내리락 변화하게 되고 LM이 오히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마 여러분들 다 어차피 아시는 건데 뭐 그런 걸 설명하냐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공부할 때 막판에 또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요럴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는 데다가 그리고 체력도 딸리고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그럴 때 또 책을 막 보기 싫거나 책을 막 집어던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집어던지면 안 돼요. 그냥 꾹꾹 보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고 그럴 때 그냥 요 강의 들으시면서 그냥 잠깐 저런 게 중요한 게 있었지 라고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경작이 어려워지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꽈락을 넘기는 게 목적이신 분들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꼭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잘 책 기본서 여러분 갖고 계신 어떤 책이 좋아요? 다 좋은 책이니까 그거 보시면서 다시 거기다가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 붙이셔가지고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